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때문에 블룸버그 쪽에서는 테슬라랑 합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로이터 쪽에서는 XAI, 여기와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스페이스X와 테슬라만 묶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은 스페이스X와 XAI.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진짜 스페이스X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화성에 가는 거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 크게 이렇게 변동폭이 없다가 스페이스X IPO 가능성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스페이스X가 가지는 위상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추정 지금 자산 가치가 얼마라고요? 지금 현재 7,800억 달러입니다. 한 해 동안 먹여 살리고 환경 글로벌에 이렇게 슈퍼챗도 좀 쏴주고 해주세요, 머스크 형님.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통신, 데이터, 그리고 국방까지 요즘에 돈 되는 인프라의 무대가 하늘 위, 그러니까 우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판을 현실로 바꿔버린 플레이어가 바로 스페이스X인데요. 상장 기대감으로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을 새 수익 지도로 바꿨습니다. 오늘의 글투템, 스페이스X로 시작된 가치 업그레이드 우주항공,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의 모든 물음표를 숫자와 구조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님 오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네. 일론 머스크가 네. 얼마나 부자고 앞으로 얼마나 더 부자가 될 것 같은가 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 추정 지금 자산 가치가 얼마라고요? 지금 현재 7,800억 달러입니다. 7,800억 달러. 예. 그래서 우리 돈으로 1,000조가 이제 넘는 수준인데. 1,000조. 예. 그럼 일론 머스크 개인 그냥 저 지갑에서 꺼내도 1년 미국 국방비 그냥 어느 정도는 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예산이 네. 673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한 해 동안 먹여 살리고 네. 그리고 이제 한 10월까지는 더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부 이런 건 안 한답니까? 이제 자선 그런 거에 좀 관심 없고 네, 좀 불우한- 멀리 보는 것 같아요. 멀리 봐요? 네, 어떻게 멀리 보죠? 이제 지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관심이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화성 대통령. 이제 달 그리고 화성 여기까지 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산을 얘기한 이유가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이제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한 우주항공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가치 평가가 높게 되는 게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들이 앞다퉈서 어떻게 이거를 상장시키고 묶고 통합하거나 이거를 계열사를 정리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느껴진 점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언급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건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AI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네. 두 가지를 말을 했는데 AI가 곧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는 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인류 모든 지능을 합쳐도 AI 안 될 수도 있다. 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AGI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AGI까지 가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AI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이거 우주에 지어야 된다. 우주에 지어야만 뭐 관련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XAI라고 하는 AI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 인프라 기업에 대한 이미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생각한 것 같고 그 뒤에 또 언급한 게 뭐냐면 이제는 로봇의 시대가 온다. 이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일부 테슬라 차종을 단종을 하고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을 만드는 걸로 개편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A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기반의 하드웨어 그리고 우주 AI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위성통신을 활용한 인프라
이 삼박자를 생각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아, 공통분모가 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변수로 작용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기업이 세 개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무산이 안 될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두 번째는 두 가지씩 이제 묶일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스페이스X와 테슬라만 묶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둘의 연결고리가 결국엔 AI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XAI는 꼭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은 스페이스X와 XAI 그 비상장 법인 간의 결합이거나 네. 아니면 세 회사 모두의 결합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습니다. XAI는 여기 그록 있고 여기에 이제 도조 슈퍼컴퓨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데이터 처리하고 요런 게 XAI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구 트위터, 그러니까 X까지 포함을 해서 그거 같이 포함해서 포함해서. 근데 이게 기업 가치가 각각 너무 크잖아요. 네.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XAI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상대적으로 좀 걸림돌이 적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둘 다 비상장 법인이고요. 그리고 둘 다 그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자 하면 못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X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AI 서비스를 이제 영위함에 있어서 여전히 적자폭이 심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펀딩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스페이스X는 2023년 이후로 펀딩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는 지금 유의미한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합병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사업적인 시너지와 함께 XAI 입장에서는 좀 그런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인 시나리오이고요. 지금 뭐 블룸버그 쪽에서는 테슬라랑 합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로이터 쪽에서는 구 트위터인 XAI, 여기와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 테크크런치 쪽에서는 아예 이거 세 개를 다 묶어버린다는 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먼저 시계열을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스페이스X가 IPO 한다라는 뉴스가 떴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봤을 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먼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는 최근 몇 년까지도 계속해서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진짜 스페이스X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화성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상장을 해서 주주들이 이제 여러 명이 생겨버리면 상장에 가는데 큰 방해가 돼요.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게 왜냐하면 주주들의 이익에 꼭 부합해야 되는 것이 이제 경영의 기본인데 그렇네요. 그런 부분과 좀 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는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항상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처음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본인의 X 게시글을 통해서 냅니다. 그 이후로 스페이스X 관련 기대감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우주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며칠 전의 일인데 갑자기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가 이거 스페이스X가 그냥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합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대상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인 XAI 홀딩스, XAI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의 가능성이 갑자기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 봤더니 지난달 21일에 네바다주에 두 개의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네. 법인명이 뭐냐면 K2 Merger Sub 1 그리고 Sub 2 이렇게 두 개의 법인이 설립되거든요. 그러니까 merger라는 뜻이 합병과 관련된 단어를 의미를 합니다. M&A의 그 머저죠. 그쵸. 인수합병.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재된 임원 명단을 보니까 스페이스X의 CFO인 브렛 존슨이라는 사람이 거기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네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의 법인에는 스페이스X가 경영진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법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합병 회사가 두 개나 설립이 돼? 그러면 뭐와 합병을 하려는 거지? 하나는 유한회사고 하나는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비상장 법인과의 합병을 위한 혹은 하나는 주식회사의 합병을 위한 어떤 포석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일파만파로 시나리오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와서 상장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다 해주던데 그렇죠? 여러 가지. 왜 자꾸 나스닥이나 뭐 저기서 뉴욕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아무래도 저희가 좀 선진 쪽 이제 금융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진금융이니까 다양한 시도가 이제 많이 되기도 하니까 만약에 합병이 되면 이게 몸값이 더
멀티플이 더 붙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나리오별로 이게 달라서 지금 무언가 예측하고 예단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만 해도 음. 시장에서의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어. 이 기업을 얼마를 줘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막 1200조, 1600조, 2000조 진짜 뭐 1000조 가량은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말이 1200조, 1500조, 2000조지.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완전 그게 심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X와 비견될 만한 기업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주 기업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대형 방산 기업이 하나의 우주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보잉과 같은 항공기 제작하는 기업들이 영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가장 큰 우주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음. 근데 우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우주 기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방산 기업이라고 방산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음. 그 와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스페이스X입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실제로 이 스페이스X의 비상장 기업 가치가 주식 내부자 그냥 구주 거래를 통해서 받은 밸류에이션이 네. 6개월 만에 4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로 뛰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와중에 올해 또 관련된 우주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이제 반대편에 있는 X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가 워낙 화두다 보니까 네. 최근에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게 2,300억 달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두 개의 회사를 단순 합산할 것이냐, 아니면 그 두 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까지 감안할 것이냐, 그렇네요. 이런 문제까지 겹쳐지니까 그 무형적인 자산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머스크 형의 재산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나눠줍시다. 우리 이제 환경 글로벌에 이렇게 슈퍼챗도 좀 쏴주고 해주세요, 머스크 형님. 어쨌든 그렇게 시너지가 나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고 어디에다 더 가치를 줄 거냐는 시장의 선택에 좀 달렸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스페이스X랑 우주항공 얘기를 좀 많이 해본 게 결국 이게 선두하는 게 스페이스X고 거기에 대한 상장 모멘텀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관심도와 진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를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주항공 쪽 관련 주들에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크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 크게 이렇게 변동폭이 없다가 12월 5일 스페이스X IPO 가능성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마자 네.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게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잘한 게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기업이 상장한다고 해서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그렇죠.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 합리적인 분들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답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X가 가지는 위상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 우주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받는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대장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산업을 재단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거기에 따른 디스카운트도 많았는데 이 우주 기업의 선두 기업이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라고 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일단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사업적인 영역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낙수 효과처럼 여러 민간 기업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지금까지는 산업이라고 안 불리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묶이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패시브 자금, 기관 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 산업으로 묶이게 된다라고 네네. 하면 국내 기업들도 거기에 따른 모멘텀을 확실히 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또 저 우주 항공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타링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타링크가 여기가 진짜 캐시카우예요? 실제로 그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휘번득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로켓 발사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스타링크 수익이 더 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해를 잡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우주 산업 시장,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에서 로켓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진짜요? 10%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큰 나머지 부분은? 네 가지 밸류 체인을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가 우주 로켓입니다. 우주 로켓. 우주 로켓은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주 수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가 지구상에서 자동차, 배, 비행기를 타고 수송을 하잖아요. 네. 우주 로켓도 우주로 가기 위해서 수송인 거예요. 물류 같은 거네. 물류 같은 거죠. 아. 로켓 배송인 거예요, 진짜. 로켓 배송이네, 진짜. 표현 좋네요. 네. 그런데 그러면 뭔가가 타야 되잖아요. 네. 뭐가 타냐면 인공위성이 많이 타고 있어요. 인공위성. 네. 그러니까 각 회사나 각 나라나 여기다가 발주를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택배가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아.
그러면 이 인공위성을 실으려면 인공위성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밸류체인은 인공위성 제조 관련된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아, 인공위성을 제조하는데도 좀 어려워요. 기술이 들고. 그렇죠.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위성을 그럼 제조를 해서 네. 로켓을 통해서 많이 발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많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 서비스 시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세 번째는 인공위성 서비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통신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혹은 뭐 자동차 GPS에 신호를 쏴준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혹은 뭐 군사 감시 정찰 위성처럼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 그런 서비스 시장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 서비스 무수한 서비스들을 받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장비가 필요해요. 아, 지상 장비도 필요해요. 지상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을 관제할, 조정할 지상 시스템이 필요하죠. 오. 그러면 이 네 가지 밸류 체인에서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위성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발사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뒷단으로 가면 위성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서비스가 많아지면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좀 이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수송하는 우주 로켓 배송도 본인이 하고 맞습니다. 인공위성도 본인이 하고 맞습니다. 장비도 와, 본인이 장비도 본인이 하고. 모든 밸류 체인에 스페이스X는 다 들어가 있고 와. 우주 로켓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비중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작냐면 애초에 이 산업을 뛰어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도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산업이 되게 보편화돼 있으면 시장이 커져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로켓에서 병목 현상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위성을 많이 만들고 위성 서비스가 많아지고 지상 장비가 많아지려면 발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병목 현상이 지금까지 최근 몇 년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거를 뚫어준 게 누구냐면 스페이스X예요. 아, 여러 번 쐈다가 다시 재사용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사 비용이 줄어들고 제작하는 데 기간이 줄어드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총 몇 번을 발사하냐면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가 몇 번을 발사하면 165번을 발사해요. 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인류 전체, 그러니까 네. 국가나 기업 할 것 없이 인류 전체가 324번 발사해요. 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혼자 일론 머스크의 썼네. 스페이스X가 상업용 발사를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이거 지금 365일인데 160번을 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걸로 쏜 거잖아요. 거의 2, 3일에 한 번. 그렇죠. 1년에 52주니까 일주일에 3번 쏜 거예요. 와. 만약에 오늘 안 쐈잖아요. 그럼 아마 어제 쐈을 거예요. 오. 오늘 안 쐈으면 아마 내일 쏠 거예요. 와. 이렇게 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맞습니다. 그거를 재사용해서 또 가지고 와서 또 사용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제조, 지상 장비, 뭐 우주 로켓 이런 것들을 이제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이제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그냥 국내 쪽으로 넘어가 네. 볼게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돈을 저쪽에서 벌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우주항공 원탑 기업이 굉장히 잘 나간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우주항공, 통신, 제조 뭐 이쪽의 기업들한테 더 높은 밸류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스페이스X를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의미하다. 네. 첫 번째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관점 외에도 어떠한 영역들이 바뀌고 있냐면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에는 사실 전쟁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쟁에 대해서 어차피 핵전쟁이 될 거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약해져 있었는데 실제로 전쟁들이 나자마자 그 누구보다 재래식 무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건데 여기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은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드론입니다. 드론, 네, 드론의 활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그래서 인공위성에서도 결국에는 많아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감시 정찰 위성, 관측 위성. 그러니까 우주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우주에서 사진을 찍고 그를 통해서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쵸. 두 번째가 통신입니다. 통신. 전쟁이 나면 통신 시설부터 타격을 하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지상망으로는 이게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위성 통신을 활용하게 되면 위성망을 직접 타격하지 않는 이상 통신이 두절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물론 로켓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지만 위성 제조라든지 특히 관측 위성 제조라든지 아니면 위성 서비스, 관측 위성 서비스라든지 네. 혹은 지상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도
국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민간 우주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길이 열릴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드론도 있고 인공위성, 통신 그리고 민간 부분의 영역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위성을 잘 만듭니다. 위성 잘 만들어요? 네. 오, 그래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뭐 어떤 위성을 잘 만드냐면 네. 감시 정찰 위성을 잘 만들어요. 그렇습니까? 방산용?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감시 정찰 위성은 대부분 방산용으로 접근이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통신 위성은 잘 많이 안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감시 정찰 위성은 아무래도 좀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감시정찰 위성을 만드는 세트렉아이라든지 세트렉아이. 혹은 하나 시스템도 감시정찰 위성을 만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한국항공우주, 루미르, 나라스페이스 같은 많은 기업들이 이 감시정찰 위성 제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네 감시정찰 위성의 제조에서의 기술력이나 혹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업들은 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 방금 말씀드린 기업을 하나로 묶는 거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 산업에 있고 같은 밸류체인 안에 있지만 네. 그 안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력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다 다르고 네. 혹은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수주 잔고라든지.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주 산업에서는 중요한 거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네. 레퍼런스가 중요해요. 레퍼런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내가 위성을 판매하고 싶은데 단순히 내가 싼 위성을 만들었다고 해서 고객사가 사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이 위성을 운영해봤어? 쏴봤어? 잘 작동돼?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확실한 성능의 위성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랑 해봤어? 파트너 누구야? 맞습니다. 누구한테 팔았었어?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기업이 이 위성을 운영을 해봤느냐 혹은 팔아봤느냐. 그래서 보통은 이게 제조 영역은 어떤 관점에서 또 접근이 되면 서비스를 같이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위성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위성을 발사해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너희한테 일단 약간 시식 코너처럼 이렇게 좀 먼저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를 받아보다가 이 서비스 되게 괜찮네? 네. 우리도 위성을 한번 운영을 해볼까? 이거 위성 얼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성 기업은 헤리티지가 쌓이는 거고 레퍼런스가 쌓이니까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고 좀 레거시를 많이 쌓아놓은 그런 기업은 뭡니까? 그것도 밸류 체인별로 또 좀 정리를 해야 되지만 위성 제조 쪽만 놓고 봤을 때 국내에서 세트렉아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트렉아이. 예, 물론 하나 시스템도 되게 큰 기업이긴 하지만 네.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좀 방산업종과의 연관성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퓨어한 우주 기업 구준으로 봤을 때는 위성 제조 부문에서는 세트렉아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세트렉아이 같은 경우 멀티플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사실 지금은 멀티플이 많이 높습니다. 한 12월 이전에도 주가는 그 우상향세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때 이후로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이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고 이어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세트렉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화그룹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수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방산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한화그룹뿐만 아니라 세트렉아이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익 개선되는 흐름이라든지 수주 잔고가 쌓이는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네. 충분히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세트렉아이보다 더 큰 기업들의 우주항공의 큰 파일을 보고 접근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대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퓨어한 우주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주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주라는 영역이 돈을 많이 아직 기업자에서 못 버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퓨어한 우주 기업 중에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사실 전 세계로 봐도 많이 이렇게 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혹은 한국항공우주 카이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같이 영위를 했었던 거죠. 그런 걱정을 좀 해요. 이거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갑자기 뭐 스페이스
X나 뭐나 상장에 대한 그런 환호와 기대감 이런 게 딱 지나갈 때쯤 꼭 그럴 때 있잖아요. 상장하고 나면 그날부터 빠지는 그쵸. 거. 약간 우리나라 기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상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 상장 안 해 이래버리면 그거는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쵸.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갑자기 그런 가능성은 저는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장 이후 상황도 사실 저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 가치가 단기에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본인의 지분율이 높은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결국 스페이스X와 관련된 사업 활동이 많아진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올해 상반기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추천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리포트를 보면서 리서치하고 공부해보는 개념으로 네. 올해 2026년에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업을 꼽아주신다면? 하나의 기업보다는 밸류 체인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우주 로켓 쪽에서는 저는 로켓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켓랩. 이거는 미국에 네.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스페이스X와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상장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랩 자체도 소형 로켓 시장에서도 지금 압도적인 1등을 가지고 있고 또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서 중대형 로켓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로켓랩을 발사체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성 제조 쪽에서는 국내 세트레가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우주 산업이 함께 커감에 있어서 감시 정찰 위성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제조 쪽에서는 세트레가이 그리고 사실 위성 통신 쪽에서는 통신. 이게 스타링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하는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네. 상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마존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존을? 네, 아마존도 적어도 위성 통신 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존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마존을 보라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 과연 이 우주 쪽에 얼마만큼 발을 담글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뉴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저는 하나의 뉴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마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상 장비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인텔리안테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위성 통신의 지상 장비를 제작하는 네. 안테나 이제 평판형 안테나라든지 파라볼릭 안테나 같은 장비를 제작하거나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업을 유념 있게 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켓랩 그리고 아마존이랑 스타링크, 국내에서는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주항공 또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유진증권의 정의훈 연구원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